다음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수님 강의 듣겠습니다. 이제는 자본론 1, 2, 3권 전체 내용에 대해서 지금 1시간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경제라 하면 이렇게 봐야 돼요. 경제는 일단 뭐를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뭐를 만들어내야 돼. 그지? 생산이라 하는 문제가 금방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그 분배라 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게 분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누구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교환, 분배, 그 다음에 소비 이것이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경제라 할 때는 이 네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막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니까 제1권은 자본의 생산 과정이야. 자본의 생산 과정. 이 자본의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자본가들이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다 할 때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상품만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 팔려가지고 이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본가들은 물건 많이 잘 만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돈 벌면 되는 거야. 돈 벌고. 그렇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산뿐만 아니고 이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의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우리 이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이야기. 이윤을 어떻게 많이 얻느냐. 1권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2권이 제2권이 자본의 유통 과정이야. 자본의 유통 과정인데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냈어. 근데 상품 만들어내가지고 자기 공장에 넣어놓으면 거기 이윤을 못 만들어내잖아.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된다고. 유통이라 하는 것이 상품이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팔려가지고 돈을 받는데 그 돈을 받으니까 그 안에 자기 원금하고 이윤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거든. 그게 상품을 팔아가지고 그 상품 안에 있는 원금하고 이윤을 얻는다. 이게 상품의 유통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제3권이 내가 지금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게 그냥 잘 적으면.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생산,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이라고 일어났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지금 내가 이제 쭉 이야기할 건데 1권하고 2권 그리고 여기에서 3권에서 제3편까지 1편, 2편, 3편까지 이때는 이게 전부가 산업자본에 대한 이야기야. 산업자본.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을 하는 상품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 자본이 산업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 공장에서 뭐 한다, 사무실에서 뭐 한다 하는 게 전부가 이 산업자본이라는 거야. 산업자본. 그런데 그 다음에 4편에 가면 상업자본이 나와. 상업자본. 해가지고 물건을 값싸게 사가 와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윤을 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상업자본. 그 다음에 5편에 나오면 우리가 이 금융자본이라는 말은 안 쓰고 이자 낳는 자본이라고 쓰는데
이자 나는 자본이라 하는 게 금융자본이야. 그러니까 돈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거. 그지? 100원을 가지고, 1년 동안 대출해줘가지고 100원 원금 받고 이자 30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금융자본인데, 그거는 저것도 마찬가지라고. 주식을 샀다. 100원을 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이따가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지고 더 올라갔다든지 이런 게 전부가 이 금융자본인데, 막스는 이 금융자본, 이자 낳는 자본을 아까 이야기 대부자본도 이자 낳는 자본이라고 봤고, 대부자본도 아까 이야기 돈 꾸어져가 이자 받는 거. 그 다음에 주식을 사고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이 주식자본, 주식을 사고 팔아가지고 이윤을 보는 그것도 금융자본, 이자 낳는 자본이라고 봤다고. 이 배당을 사실은 이자의 하나의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긴 지금 이 5편은 그 당시의 이게 지금 주로 자본론은 1850년대입니다. 1850년대의 영국 경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도 들고, 이 추상적인 그 법칙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 중에 상당한 거는 지금도 그대로 이제 지금, 실현이 되고 있고, 지금도 나타나지만은 이런 금융자본에 대한 이야기는 참 우리는 얼마나 금융이익이 발달했느냐고. 전부 사기고 뭐 횡령이고 이렇지만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본론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에서 막스주의 경제학에서 금융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힐퍼딩이에요. 힐퍼딩이 1911년에 금융자본이라는 걸 썼다고. 금융자본이라는 걸. 그래서 그게 금융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더라도 막스 경제학에 의해서 금융 문제를 가장 잘 다룬 사람이 힐퍼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인데, 레닌은 깊이 연구를 안 했고 그냥 굉장히, 레닌은 실제로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정치. 학문에 그렇게 뭐 글을 많이 썼지만은 정치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을 칠 때는, A라는 사람을 칠 때는 이 이론을 갖다 대고 B라는 사람을 칠 때는 딴 이론을 갖다 대고 그렇게 한 게 많다고. 그러니까 레닌 경제학 그 논문을 읽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1993년에 그 힐퍼딩의 금융자본을 번역을 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 새로 합니다. 새로. 그래서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 좀 사가지고 보시라고. 아니, 그러고 저걸 알아야 돼. 언제나 금융 문제를 따질 때도 막스주의적 관점은 무언가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그 세계 대공황 할 때도 자꾸 금융 이거는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주식 투자해봤다 해봐야 대부해가지고 이자 얻다 그냥 나무 주머니 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금융 부분이 자꾸 커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망하고 이제 우리도 망할 거라고. 내 이야기는 지금 부산저축은행이고 뭐 자 보라고. 저기 뭐야, 전부 사기고 횡령이라고. 왜 그것 가지고 뭐 아시아에 금융허브 만들고 한다고 이래서 전부 엉터리지. 그죠? 그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 6편에 가면 지대가 나와, 지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우리가 보통 지주락한데, 토지 소유자가 땅을 누구한테 몇 년간 빌려주고 그 땅 사용료로 얼마를 받잖아요. 그게 지대입니다, 지대.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왜 총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니까, 이때까지는 산업자본하고, 이 산업자본에 대한 이야기만
1권하고 2권에서 하다가, 그 3권 1, 2, 3편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상업자본가, 그죠? 상인들, 상업자본가도 엄청나게 크게 있다고. 그 상업자본가의 그 상업이윤 문제도 있잖아요. 상업이윤을 받는다고. 하고, 금융자본가들이 이자를 받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득을 얻고 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얻는 거. 이것을 함께 연구한다는 거야. 그렇게 이거 봐. 여기에는 해당하는 자본가가, 여기는 산업자본가가 있잖아. 산업자본가. 여기는 상업자본가가 있다고. 상업자본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금융자본가야. 은행들, 뭐, 증권회사들, 뭐 이런 거 전부 금융자본가고, 요게 나오는 것이 토지 소유자 계급이에요. 지주계급이라고. 그래서 이 총과정이라 하는 걸 뭐냐 하니까, 이 산업자본가하고 상업자본가하고 금융자본가하고 지주하고를 전부 통틀어서 이게 자본주의의 거대한 계급인데 이들 상호 간의 관계는 뭐냐 이렇게 지금 문제를 보는 거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로 끝나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막스가 직접 자본론을 쓴 거는 1권뿐이야. 1권. 1권을 독일어로,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에 있다가 프랑스로 또 독일에서 추방당하가 프랑스로 갔다가 프랑스에서 또 추방당해가지고 벨기에에 갔다가 또 벨기에에서 추방당하가 다시 독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영국으로 1850년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공부를 쭉 했는데 그러다가 1868년에 1권을 썼다 이 말이에요. 1권을 쓰고 독일어로 1권을 쓰고 그러고 2판도 내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판을 냅니다. 프랑스어판은 1권의 프랑스어판은 신문에다가 쭉 몇 년간 연재를 했다고. 그 때문에 보면 알지만은 1권이 막스의 저작으로서는 가장 완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2권, 3권은 저걸 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완성을 하려고 자꾸 원고는 썼는데 완성을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막스도 이 노동운동이나 뭐 노동자에 대한 교육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2권, 3권을 보면 아시지만은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아. 오늘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쓴다고 그러다가 노동운동 한다고 쫓아다니가 며칠 있다가 돌아보니까 그 전에 뭐 썼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또 다시 써.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운동을 조금 덜 하는 게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하고 저거 다 하려고 시간이 모자라잖아. 그래서 2권, 3권은 굉장히 이거 중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앞뒤로 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 엥겔스라는 친구가 어떻게 하면, 이 엥겔스라는 친구가 사실은 물질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굉장히 이 막스하고 가족들 다 살려낸 사람인데, 사실은.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막스는 천재다 이거야, 천재. 천재이기 때문에 한자라도 그거를 빠뜨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꽃 같은 이야기 또 나와도 그대로 막 옮겨놨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2권, 3권은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딴 학자가 막스 경제학자가 막스의 그 원고를 보고는 이 중복되는 걸 빼고 2권, 3권을 하니까 용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지금 이제 그 독일에서 새로운 메가판이라 하는 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니까 엥겔스가 편집하기 이전에 막스가 썼는 거
그것만 모아가지고 지금 2권, 3권 새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한국철학연구소에서 그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다고 지금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볼 때, 막스의 이야기를 엥겔스가 어느 정도까지 저거를 잘 편집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권, 3권은 엥겔스가 편집한 겁니다. 편집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지만 2권, 3권엔 주가 거의 없어요. 주가. 1권은 뭐 주가 엄청나게 달려있고, 근데 2권, 3권은 주가 없다. 뭐 그런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놓고, 하나 그냥 미리 이야기해 뿌리면, 이 산업자본이 상업자본이나 금융자본이나 지대나 지주계급이나 이 친구들에 비해서 이쪽에 산업자본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막스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야기를 보자고, 이 산업자본가가 이거 돈을, 그죠? 저는 이 공장장이라 하면 생각한다. 공장장이 100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100원이 여기 뭐 100억 원이라고 억자 써놔도 그만이야. 돈을 10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기계하고 원료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하면 기계 원료를 사고, 뭐 땅도, 토지도 샀다 하지만 그건 빼놓고 자 기계 원료를, 근데 70원어치 기계 원료를 사고, 그 다음에 노동자를 고용을 했다 이럴 때 이거를 우리가 노동력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노동력을 산다. 노동력을 이게 뭐 하루에 30원이나 갑시다. 노동자를 뭐 100명을 샀든지 잠깐 고용을 했든지 이래가지고 노동력에 30을 한다. 왜 노동력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지금 노예하고 임금 노동자하고 같은 거는 뭐냐 하니까, 노예도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다고, 굶어 죽어요. 그리고 임금 노동자도 일 안 하면 굶어 죽잖아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스가 임금 노동자를 임금 노예라 그런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 때문에 노동자가 형편없는 지금 처지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노예, 임금 노예라고. 근데 다른 거에 뭐냐 하니까, 노예는 노예 주인이 마음대로 그 재산으로 해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지만은 임금 노동자는 그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법 앞에는 잠깐 동등하다 이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는 자기 몸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할 수 있는 힘, 그게 노동력이야. 노동력을 하루 동안 팔고 일주 팔고 1년 팔고 뭐 몇 년 팔고 이런 식으로 판다 이거야. 자기 몸을 파는 게 아니라고. 노예하고 다르다고. 몸 자체를 파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판다 해가지고 이 노동력이 상품이다. 이렇게 본다고. 노동력이 상품이, 노동자가 상품이 아니고 노동력이 상품이다. 그래서 노동력을 하루 사용하는데 30원을 줬다 이러자고요. 이래가지고 이게 생산 과정이야. 이 노동자가 기계나 원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컴퓨터 만드는 회사를 가졌고,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생산 과정에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러면 이제 상품이 나오잖아요. 상품이 나왔다고. 그래서 파니까 돈이 100원이 나오고 이게 이윤이 예컨대 20원이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보통 이게 공장에서 공장장이 한 사람이 이제 기업가야. 기업가가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기계 원료를 70원씩 사고, 그 다음에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임금을 30원을 주고,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 새 컴퓨터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파니까 원금인 100원뿐만 아니라 파니까 이윤이 20원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지금 막스가
1권에 사고 싶은 거는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이 이윤 20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거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1권이 1000페이지가 넘는데 그거 하고 앉아있다고.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이야. 그래서 이윤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 알면 그 다음에 자본가가 자본가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 그것이 또 다른 이제 과제야. 그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우선 알아야 될 거는 이게요. 자, 이윤 20이 나오고 화폐가 돈이 100원이 또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상품 값이 120원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상품 값이 120원짜리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100원은 원금으로 회수하고 20원은 이윤으로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본가가 컴퓨터를 만드는 자본가가 이게 이제 하루의 이야기인데 하루에 컴퓨터 만들어가 파는 거예요. 하루에 만들어가 팔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도 하니까 100원 투자하니까 이윤이 20원 나오고 또 내일도 하니까 20원이 정규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고 실제로는 기업이 이윤을 안 보면 기업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나온다고 우리가 그거는 현실적으로도 이윤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정규적으로 이렇게 이윤이 나오더라 이네요. 물론 뭐 이윤 규모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더라도 잠깐 이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상품 가치가 120원이라는 거야. 120원짜리 상품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문제가 딱 되는 것이 기계 원료 사는 데는 70원 들었고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임금 주는데 30원을 줬는데 돈 들어간 거 1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상품 값이 120원이 되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그죠? 이게 큰 문제라고. 그래서 막스가 생각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 70원 이거 지금 홍은돈 되면 기계는 뭐 하루만 쓰는 게 아니고 며칠 쓰고 뭐 몇 달 쓸 테니까 일단 기계는 일단 없고 그냥 원료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료는 그냥 컴퓨터 만들 때 그냥 다 들어갔다 하자고. 그럼 70원이 있다 이거. 이 70원은 이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이 원료를 가공을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를 만들어낸다고. 그때 이 원료는 이건 자기가 또 이 자본가가 밖에 나가서 사온 거야. 70원짜리 원료를 사왔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과정에서 원료는 완전히 자기의 모습을 바꾸면서 컴퓨터로 바꿨는데 자기가 컴퓨터라는 상품에 새로운 상품에 얼마 값을 기여를 했나 하면 70원밖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가 70원이었다고. 그런데 노동력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이제 달라져요. 노동력이라는 것은 노동자한테 월급을 일당을 30원을 줬다고. 30원을 줬으면 이 일당은 어떻게 쓰이나 하니까 노동자가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사는데 돈을 다 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다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보충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보충해가지고 이 노동력을 생산 과정에서는 노동자가 그 노동력을 지출한다 이란다고. 그러니까 일한다, 노동한다는 이야기를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지출한다 이렇게 한다고. 지출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핵심이 노동력을 지출할 때 실제로는 자기는 임금을 30원에 받았지만은 30원을 받았지만은 이 노동자가 이 생산 과정에서 120원에서 70을 뺀 50만큼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제 돌아가자고.
이게 이제 핵심이야. 이 원료값은 원료값은 다른 회사에 가서 원료를 70원에서 사왔어요. 그러고 사왔다고. 그러니까 그거 원료값은 그대로 이 새로운 컴퓨터의 값에 70원만큼 이렇게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근데 늘 팔리는 돈이 120원이니까 70원 빼뿌리면 50원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노동력에서 여기서 뭐가 50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원을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줬는데 이 노동자가 이 생산 과정에서 노동을 하잖아. 노동을 하면서 가치를 50원어치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요 전체 요까지만 보면 로직이 딴 데 아니고 로직이 그렇게밖에 생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막스가 이제 더 나아갔다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 친구가 10시간을 일했다 하죠. 하루에 이 노동자가 10시간을 일했다 이러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가치가 10시간 중에 노동자가 노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거 혹은 부가적 가치를 만들어낸 게 50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런 중에서 자기가 받은 임금이 30원이고 이게 30원이야. 임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20원은 그럼 뭐냐? 이게 자본가를 위한 이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딱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10시간 중 이걸 10시간을 나눠보면 여기 6시간 아니야. 6시간 요건 4시간 아니야. 10시간 중에서 6시간은 자기의 임금을 위해서, 그게 자기가 받은 임금을 메워주느라고 일을 했고, 4시간은 자본가에게 공짜로 20원의 이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6시간이 임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요노동이고, 이 이윤을 만든 4시간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잉여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자본가가 노동자하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야, 하루에 10시간 일해라. 10시간 일하면 30원을 준다. 이렇게 계약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일당이 30원이다.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그래 버리면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10시간 일하면 30원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그지? 그래 버리면 막스 생각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윤이 없어지는 거예요. 10시간 일해가지고 30원을 받고 여기다가 50원이 아니고 지금 30원의 가치를 했다 이러면 이놈이 상품값이 100원밖에 안 돼요. 100원 빼고는 이윤 20원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막스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라고.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라. 10시간 일하는 중에서 이 30원이라 하는 것은 결국 6시간 노동을 해서 창조한 가치다. 이것이 임금으로 돌아오고 나머지 4시간 동안 자본가를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20원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지? 그래서 이것이 이윤이다. 그래서 노동을 따지면 하루 노동 10시간 중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은 6시간이고 이게 필요노동이고 그 다음에 이윤에 해당하는 노동 4시간 이거는 잉여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노동자가 10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것은 임금 30원이고 자본가가 20원을 공짜로 가져간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이게 핵심이야. 이걸 상품을 만들어 파니까 120원에 늘 팔리더라, 이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원금이 100원이고, 그러면 이윤이 2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 20원이 나왔을까 보니까 결국 120원은 상품 그 값이 120원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내가 누구하고 이 물건을 판다 이 말이야. 내가 저 양반한테 물건을 팔 때 100원짜리를 120원에 주고 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120원에 주고 판다 이럴 때는 저 사람도 100원짜리를 나한테 12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게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아가지고 이윤을 20원 보지만은 내가 저 친구한테, 저 양반한테서 원료를 살 때는 100원짜리를 또 120원에 사기 때문에 내가 20원을 손해를 본다고요. 그 때문에 나한테도 이윤이 하나도 생긴 거 없고, 저 양반도 이윤이 생긴 게 하나도 없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윤이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스의 그 자본론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등가 교환이다. 값이 120원이나 120원 주고 팔고 120원 주고 사고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다고. 그 상품을 가치대로 한다. 그럼 이게 상품이 이제 120원이 돼야 된다고. 그럼 120원이 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본가가 투자한 것은 원료를 사는데 70원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노동자에게 임금을 준다고 30원을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원료는 이 자본가가 시장에 가가지고 원료를 70원어치 사왔다고요. 사왔기 때문에 그 가치는 노동자가 그 원료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만들었지만은 이 컴퓨터의 값에는 70원밖에 기여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50이라는 이 가치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막스가 생각하기는 이 노동력인데 노동자에게 하루 노동에 대해서 30원을 줬는데 이 친구가 이 생산 과정에서 30원만 생산해내든지 창조한 것이 아니고 50원을 오히려 창조했다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30원의 임금을 줬는데 이 친구가 50원어치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를 했느냐. 그래서 이제 따져봤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는데 지금 이 50이라 하는 것은 노동자가 10시간 동안에 50원의 가치를 창조했다는 이야기고, 그 50원의 가치를 또 보니까 임금으로 받은 거는 30원이고, 그러니까 20원이나 하는 것이 결국은 노동자가 받지 못한 거더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10시간으로 30원하고 20원을 나눠보니까 6시간은 노동자가 임금을 만들어내는데 쓴 시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시간은 자본가 이윤을 만들어내는데 든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라고. 20원을 만들어. 그래서 10시간을 임금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을 해가지고 이걸 필요노동, 6시간은 필요노동이고 이것은 잉여노동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한다고. 우리가 보라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한테 자본가가 이윤을 보려고 하면 노동자들 얼마나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잖아. 임금은 그냥 주더라도 그러니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킨다 이 말이야. 노동시간을 엄청나게 연장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잉여노동을 증가시켜 뿌리면 그러면 이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윤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자본가들이 여러분 노동을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한다고. 시간을 자꾸 연장해가지고 몇 시간 더 하라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파악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70원 중에서 50원은 이것이 임금이고 임금으로 노동자에 준 거고 20원은 이윤이고 잉여노동인데 지금 이 개념 자체는 이렇게 된다고. 요 20원에 해당하는 상품, 지금 120원이니까 20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잉여 생산물이라 해요. 컴퓨터 중에서 컴퓨터가 몇 개 나왔다 할 때 20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잉여 생산물이라 하고 이것이 이것이 팔려가지고 돈으로 된 거, 이것을 잉여가치라 한다고, 잉여가치. 팔려서 돈이 된 것이 잉여가치고, 그걸 보통 우리는 그냥 이윤이라 하지만 잉여가치고, 그리고 이 잉여생산물을 만들어낸 노동, 이것이 잉여노동이야. 그지? 잉여노동이, 노동자의 잉여노동이 잉여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잉여생산물을 팔려가지고 잉여가치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윤이라 하는 개념을 여기서는 쓰지 말고 일단은 여기 잉여가치라고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임금하고 이 이시 잉여가치하고 요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가가치야, 부가가치. 국민소득 낼 때 부가가치 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임금하고 잉여가치라고. 이게 지금 기본적인 막스의 노동가치 학설이에요. 노동가치 학설이고 어떻게 이윤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그래 놓고 자 그다음에 그죠? 요렇게 이제 알아라고요. 그래서 1권에서는 뭘 하냐 하니까 1권에서는 요 잉여가치가 이게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것이 3편, 4편, 5편까지 전부가 잉여가치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편은 상품이고 2편은 화폐인데 2편이 화폐, 이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권은 상품인데 지금 이게 상품 아니니까 상품뿐만 아니라 원료를 살 때도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 자본가, 컴퓨터 자본가가 원료 살 때도 이 원료를 상품으로서 산다 이 말이야. 그 상품에 대한 이야기, 상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쭉 나오는데 그냥 그 기본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니까 1권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이게 지금 요래돼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잉여가치를 이 20원을 정대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예를 들면 정대시키는 방법이야. 노동시간을 연장을 한다 이거라고. 여기서 지금 30원을 주고 지금 잉여가치가 20원 있는데 여기 지금 10시간 아니에요. 근데 30원을 주고 말이야 10시간이 아니고 12시간을 하루 임금 30원을 주고 12시간을 일을 시켜버리면 이게 20원이고 또 20원이니까 임금은 30원 주고 잉여가치는 20원이니까 40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것이 노동시간의 연장이야. 노동시간의 연장이 엄청나게 이윤을 얻는 굉장히 큰 방법으로 중요한 방법으로 쭉 이야기돼서 그래서 자본론에 그 보면 제10장이 노동일이야. 노동일이라 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느냐 이거예요. 노동일이라 하는 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데 노동일을 연장을 둘러싸고 자본가고 노동자들하고 투쟁하는 게 쭉 나온다고. 거기에 아까 이야기하는 공장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이라고 영국에서는 그 공장법이라고 했거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다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저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여기 안 보여? 자, 안 보여?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이제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내가지고 10시간 이상은 못하겠다, 일 못하겠다, 지금 이래가지고 투쟁을 해가지고 표준 노동일을 10시간으로 이제 그냥 줄이기 시작을 해버렸다. 줄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30원이고, 잉여가치가 20원이고, 이러면 그 빨간 볼펜을 안 쓰면 좀 나을까? 이 하루의 노동시간이 10시간으로 딱 줄어들었을 때, 그러면 이거 잉여가치는 증가시는 방법이 뭐예요? 일쪽으로 가야 된다고. 일로 가야 돼, 일로. 임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다, 이 말이야. 봐. 처음에 임금이 30원 하다가 또 20원 하다가 10원 하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들면 잉여가치가 자꾸 늘어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막스가 자본론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노동력이 30원이라 하는 것은 노동자가 가족을 하고 하루에 살기 위해서는 30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노동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루 동안 하려고 하면 30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요. 이 30원 가지고 라면도 사고 온갖 거 다 산다고. 기차비도 내야 되고 애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 그죠? 근데 이때 30원이라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 돈이 3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30원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일 거. 아까 여기 등록금을 준다든지 하루에 라면을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걸 그냥 라면 개수로 채뿌리면 라면 100개가 예를 들면 라면 100개가 노동자들이 가족들하고 생활하는 라면 100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라면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라면 가지고 집을 짓고 라면 끓여 먹고 저쪽에 전철값 낼 때도 라면 주고 이러니까 10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실질적으로 30원 가지고 라면 100개를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오케이? 이게 실질 임금이야. 라면 100개. 근데 이게 지금 30원 이게 뭐냐? 라면 100개 값이야. 근데 지금 라면 100개 값이 20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게 라면 100개는 노동자가 하루에 필요하고 노동자가 라면 100개 없으면 못 살아요. 노동자가 죽어버리면 자본가는 이윤도 볼 수가 없다고. 그래도 라면 100개는 꼭 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30원 하다가 20원으로 어떻게 떨어지느냐 이 말이야. 20원으로 떨어진다. 라면 100개 값이 20원 떨어진다고. 우리 금방 알잖아요. 이거 새로운 기계 도입하고 여러 가지의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 방법을 변경시키고 노동 조직을 변경시키고 이러면 라면 100개 값이 20원으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20원을 받더라도 노동자가 20원을 받더라도 라면 100개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원을 줄어들 버리면 여기 50원을 지금 하루에 50원을 노동자가 지금 저거 했잖아. 50원의 가치를 창조했는데 그 중에서 20원이 임금이고 돼버리면 30원이 잉여가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20원인데 잉여가치가 30원으로 10원이 증가한다고. 그죠? 이게 뭐냐 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술 혁신에 대한 충동이 계속 있다는 거야. 이걸 값싸게 한다고 우리도 보라고. 우리도 컴퓨터 같은 거 처음 나왔을 때는 비싸지 나중에 가면 막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서 노동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실질 임금은 100개지만, 라면 100개지만, 그것에 드는 돈은 20원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자본가는 잉여 가치로서 20원이 아니라 30원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러면서 막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술 혁신, 기술 진보 성향이 내재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윤을 얻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아까 3편, 4편, 5편이 전부가, 이거, 노동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이윤을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이윤을 얻는 방법, 그것이 쭉 나와요. 그것이 이제 저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5분밖에 안 남았어?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제 7편에 가면 자본의 축적 과정이라 하는 게 나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이봐, 지금 이래가지고 자본가가 계속 20원의 이윤을 보고, 또 20원을 이윤을 가지고 또 여기에다가 재투자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원료 사는데 15원 넣고 노동자 고용을 하는데 임금제도 5원 더 넣고 이래가 노동자를 더 고용을 한다든지 원료를 더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20원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자본 축적이라 그래요. 자본 규모가 커졌잖아. 옛날에는 첫째 자본은 100원인데 120원 됐다 이거. 그러면 그게 원료 사는데 85원이고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35원이 이래가지고 120원 되고 이러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 재생산된다 이 말이야. 이게 자본의 축적이라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렇게 자본을 축적을 할 때 처음 자본주의가 발생할 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자본가 계급이 있고 노동자 계급이 있어. 이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이런 피지배 계급이라고. 이 피지배 계급으로 이렇게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 노동자 계급이 피지배 계급으로 남아있어야지 자본주의가 존속을 하고 이것이 그냥 계속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왜 그러면 자본 축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총액이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도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 노동자 계급이 계속 자본가 밑에서 계급 밑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렇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본가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그 제7편 자본 축적이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실업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업자. 지금 뭐라고? 지금 자본가 계급 힘이 얼마나 커? 이유는 엄청나게 보면서도 말이야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내고 해고하고 야단이잖아. 그게 자본가 힘이라. 힘이 뭐냐 하니까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경쟁해가지고 임금 수준 막 낮추지 노동조합 힘 낮추지 이러잖아. 그래서 뭐를 지금 막스가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결국은 아까 저거 했잖아. 기술 도입하는 거 있잖아. 기술 도입하는 거. 신기술 도입을 한다고 자꾸 신기술을 도입을 하면 한쪽으로는 잉여 가치가 증가하잖아. 아까 봤잖아. 잉여 가치가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잉여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을 해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니까 노동자를 해고를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신기술 도입해버리면 노동자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해고가 나와요. 노동자 해고가 나오고 해고가 나오면 이 친구가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니까 지금 고용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억압할 뿐만 임금, 그지? 지금은 취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의
고용 조건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실업자들이 있으면 이게 뭐냐 하니까 자본가들의 힘이 자꾸 커진다는 이야기라니까. 그죠? 그래서 막스가 자본론 그 1권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이윤을 보는데 이 이윤 보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실업자를 만들어내는 경향이다. 이렇게 본 거라고. 이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그 경기 좋을 때는 많이 올라가가지고 실업자가 없어지고 한다고요. 그러다가 지금과 같이 한 번씩 경기 순환을 겪어가지고 공황을 맞아가지고 실업자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잖아. 그래 버리면 그 호황 때 노동자 계급이 얻었던 여러 가지의 뭐 혜택이라든가 그게 전부 도로묵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지금 강조를 했다 이런 분들. 그래서 1권은 지금 이렇게 내가 적을 하면 돼요. 그죠? 이게 1권의 전체라고. 그 다음에 2권 이야기하자고. 조금만 있다가 2권 해야지. 그죠? 2권 3권 다 하고 하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2권은 뭘 하느냐 하니까, 이봐. 자본은 유통과정이야. 자본은 유통과정. 자본은 유통과정이라 하는 것은 이봐. 처음에 자본이 화폐 형태, 돈의 형태로 갔다가 100원이, 그 다음에는 이 생산 요소 형태로 간다고. 기계, 원료, 노동력이라는 생산 요소 형태를 취해요. 그러고는 상품 형태를 취하잖아. 그러다가 또 화폐 형태를 취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본이 자꾸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류 경제학에서는 화폐가 자본이 뭐냐 하면 기계라고 자꾸 이야기한다고. 근데 막스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자본은 돈의 형태를 화폐 형태를 취하다가 이 생산 요소의 형태를 취하다가 상품 형태를 취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모두가 다 자본의 형태라고. 그래서 그 자본의 형태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자본의 회전 시간이라 그래. 회전 시간. 자본의 회전 시간이야. 자본의 회전 시간. 한 바퀴 도는 거를 자본의 회전 시간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회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원을 얻는데 지금 하루에 얻는다 했잖아. 하루라는 건 회전 시간이야. 하루에 20원의 이윤을 얻는다고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투자액이 100원이야. 100원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20원 얻는다. 이러면 1년이 300일이라 하자고. 300일 깨버리면 1년에 300에다가 그건 6,000원이다. 그지? 하루에 20원의 이윤을 보니까 1년에는 600원의 이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투자한 돈은 100원 뿐입니다. 왜냐하니까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하루 만에 20원을 놓고 이 100원 받아가지고 다시 투자를 했다 이 말이야. 자기 주머니에 나온 돈은 100원 뿐이야. 그래서 투자한 금액은 100원인데 이윤이 6,000원이는 1년에 6,000원이라는 이윤이 나왔다고. 그럼 몇 프로야? 엄청나게, 그지? 이윤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 회전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100원 투자했는데 한 달에 회전 시간이 늘어지고 한 달에 20원을 이윤을 본다 하면 1년에 걸쳐가지고 240원밖에 안 보잖아, 이윤을. 그러면 100분의 240, 그 배만큼 이윤율을 대폭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이건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100원 투자를 내가 한 달에 20원 이윤을 보다가, 이제는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20원을 저걸 본다. 예를 들면, 컨베어 벨트를 막 굉장히 빨리 돌려버린다고, 컨베어 벨트를. 빨리 돌려보면 제품이 빨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보니까 옛날에는 한 달에 20원 이윤 보다가 한 달에 하루에 20원의 이윤을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회전 시간을 확 줄여버리면 이윤을 많이 본다. 그 얘가 그런 거라 이 말이야. 컨베어 벨트를 막 돌리가 빨리 돌리가 하면 이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또 있어.
이게 지금 상품이 팔려야 될 거 아니야. 상품이 팔려야 되는데 이 팔리는 것이 도로가 좋아야 되고 철도망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 빨리 팔릴 수 있잖아. 그 소비지까지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로, 철도 이런 걸 정부가 개선해가 막 하면 자본가들의 이윤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제 2권에 이제 나온다고요. 이건한데 제 2권 3편에 가면 이 상품이 어떻게 팔리는 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지금 할 여가가 없으니까 제가 이 책을 보시고 그러니까 딱 2분이에요. 2분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이래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잉여 가치가 20원이 나왔잖아. 20원이 나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00원을 자기 돈이 아니고 빌려왔다 이런 이야기야. 은행으로 빌려왔어요. 은행으로서 빌려왔다 하면 100원까지 해가지고 잉여 가치가 20원이 나오면 그 중에 이자를 줘야 될 거, 이것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20원 안에서 이자가 얼마가 이자로 간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자 여기서.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상품을 지금 여기에서는 이 컴퓨터 공장에서 직판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컴퓨터를 판다고 가정을 했다고. 근데 그 실제는 그런 거 아니거든. 딱 만들면 컴퓨터 장사한테 팔아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컴퓨터 그 장사한테 팔아버린다고. 그러면 그 컴퓨터 장사가 팔아가지고 자기 이윤을 본다. 상업 이윤을 본다고. 요 파는 과정, 요거를 상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상인한테 상업 이윤이 들어가는데 이 상업 이윤도 이 잉여 가치에서 나오는 거야. 노동자, 산업자본에 고용된,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를 착취한 것에서 상업 이윤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땅을 빌렸다 하자고. 지주한테 이 땅을 빌려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 하면 여기서 지대가 매년 지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지대도 여기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 남는 것이 기업 이윤이야. 기업 이윤. 얼마가 모르지만 기업 이윤이 남는데. 그래서 이 금융자본가가 있지. 상업자본가가 있지. 지주계급이 있지. 그 다음에 산업자본가냐. 이들 간에는 노동자로부터 산업노동자예요. 그지? 산업노동자가 창조한 이 잉여 가치를 분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투쟁을 한다고. 왜냐하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상업이익 같으면 제조업자가 백화점에 물건 팔 때 말이야. 백화점에서 막 그러잖아. 야, 좀 할인해라고 막 그러잖아. 할인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자기들이 상업 이윤을 더 많이 먹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금융자본가들은 금리를 막 올린다 하면 이 중에서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랄 거예요. 지주들이 지대를 막 올린다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가들, 지배계급 간에는 이 이윤을 잉여 가치를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이해 대립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봐, 이 20원이 더 커져야 된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왜 노동자한테 임금을 30원을 주느냐, 10원으로 깎자. 이래 보면 10원을 주면 이게 40원이 나오잖아. 잉여 가치가 40원이 된다고요. 잃어버리면 이 갈라먹을 때 훨씬 더 갈라먹기가 쉽다 이 말이야. 그냥 옛날 것이 갈라먹더라도 2배를 더 가져갈 수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로부터 착취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 친구들이 전부 한 마음이다 이 말이야.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맞은 지금 중공업 이야기도 그렇지. 지난번에는 상용 자동차도 그렇지. 모두가 한편이 됐잖아. 이놈들이 전부 한편이 돼가지고 노동자 계급에 야단치잖아. 그죠? 그 때문에 이 계급 간의 관계라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해보면 말이야. 자기들끼리는
잉여 가치의 분배를 둘러싸고는 이해 대립이 있지만은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가 딱 맞아 들어간다 이런 거야. 이런 것이 제3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포함한 그 청중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일단 질문지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불황과 공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 위기를 공황으로 보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강연과 연관된 것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는 토대가 먼저일까요? 상부 구조가 먼저일까요? 하는 짧은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인주의는 과연 반자본주의 체제일까요? 아니면은 자본주의를 공고히 해주는 체제일까요? 이 3인주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3인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 계급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자기들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구에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같이 자본주의가 크게 공황을 맞을 때, 영국에도 특히 그랬습니다만, 맞을 때는 그 공황에서 경제를, 자본주의를 회복시켜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나오는데,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자본가 계급에게 더 많은 이윤을 주자, 더 많은 이윤을 줘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노동자 계급이나 서민이 그 전에 얻었던 그 사회보장 제도가 굉장히 많이 손상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게 특별히 그런 케이스인데, 옛날에 노동자 계급이 얻었던 여러 가지 혜택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하는, 그거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대가 먼저냐, 이 상부 구조가 먼저냐, 그런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면 심장이 먼저냐, 발이 먼저냐, 머리가 먼저냐, 이런 이야기랑 똑같다고. 사회가 존재를 하려고 하면 토대 상부 구조가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있는 거라고. 사회가 어느 사회든지 그거 없는 사회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상부 구조가 먼저 변해가지고 토대를 변화시키느냐, 토대가 변해가지고 상부 구조가 변화시키느냐, 이거는 각 역사적 단계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저게 지금 혁명이 일어났다,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부 구조가 변해가지고 권력이 변하는 거예요. 권력이 변해가지고 경제를 재건시킨다, 이런 거예요. 근데 모택동이 같으면 지주계급 다 없애가지고 그것을 땅을 농민들에게 줘가지고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잘 사는 사람 만들겠다, 나라 만들겠다 했으니까, 혁명이라는 건 처음부터 다 상부 구조를 통해 가지고 토대를 변혁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황과 공황의 차이점이 가는 거는 그 대공황에도 써놨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니까, 경기순환이라는 것이 보통 여러 가지 국면을 거친다고 보여야 돼요. 이게 이제 회복하는 국면이고, 그 다음에 이 호황 국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흥 국면이라고, 이런 국면이라고. 그러다가 확 꺾이는 국면이 있다고, 꺾이는 국면, 꺾이는 국면이 있고, 꺾이는 국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급하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기 그 꼭대기인데, 꼭대기고, 이렇게 내려갈 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걸 위기라 이란다고, 위기. 그래서 위기가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물건이 안 팔려요. 물건이 안 팔리고 기업하고 상인들이 망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써가지고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45년 이후에는 사실은 이렇게 위기가 오더라도 대체로 여기서 그냥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가지고 갔다 이런 이야기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니까 위기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위기가 2007년 8월에 위기가 왔어요. 미국 경우에 2007년 8월에 이제 은행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야단을 쳤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일로 팍 빠져버렸다고. 이게 바로 공황이에요, 공황. 그래서 2008년 9월에 그 큰 그 은행 뭐예요? 리만 브라더스 그거가 망하면서 세계적인 공황이 왔다 이런 거 보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황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황은 앞으로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가면서도 적어야 되는. 근데 나는 지금은까지는 아직도 이 공황 국면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 아까 계획 경제에서는 왜 생필품이 자꾸 부족했느냐 이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소련이 사회주의 혁명을 했잖아요. 했을 때 레닌이고 뭐 트로츠키고 전부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니까 소련 자체로서는 사회주의를 완성시킬 수가 없다고 모두가 그랬다고. 왜냐하면 전 세계 그 큰 나라들이 전부 제국주의 국들이 소련을 딱 에워싸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소련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살아남으려고 하면 군비 경쟁하고 이래야 된다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기를 엄청나게 고대했는데 혁명이 안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련이 이제 전 세계의 강대국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 경쟁을 막 하는 거예요. 무기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소탄, 원자탄 만들어내고 뭐 탄도탄 만들어내고 야단, 그게 돈이 다 갚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 생필품을 만들어내고 있느냐고. 내가 1990년에 이제 그 소련 망할 때 내가 그 모스크바에 가봤는데 호텔이 제법 그 괜찮은 호텔이에요. 갔는데 이 프로아가 말이야 울퉁불퉁해. 아니 노상 뭐 인공위성 올리는 놈들이 왜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국방비 자꾸 줄이려고 어떻게든지 국방비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군수품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 국방비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뭐 어디서 그래서 뭐 먹을 수가 있어. 뭐 어디 기계로 쓸 수가 있어. 남 죽이고 말이야. 남 건물 뭐 파괴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자꾸 줄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됐고. 그 다음 뭐야? 그 강의는 잘 들었고요. 특히 필수 노동과 잉여 노동 부분에서 정말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동자의 노동 가치에서 이윤이 창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단적으로 예컨대 예를 들자면은 농노 사회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이윤 창출에 농노들이 이용이 됐잖아요. 뭐 3개월은 자기 땅에서 3일은 자기 땅에서 3일은 주인의 땅에서 일하는 듯이. 근데 이 자본주의는 안 보이는 듯이 감춰진 채로 이윤 창출의 구조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의문이 좀 드는 거는 아까 변사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등가 교환이
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 원료를 살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교환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자본가들이, 그러니까 소위 소자본가들이나 그 뭐 농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압박해서 그 원료 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사실 그 잉여 가치를 늘리는 방법을 구사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 아프리카 등지에서 그 노동 착취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등가 교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들어온 질문들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요. 산업자본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면 금융과 상업 노동자들은 잉여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산업 노동자들의 잉여 노동으로부터 얻은 그 잉여 가치의 일부를 배분받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임금과 관련해서 CEO의 적정 임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임금 쓰신 분의 아래 질문을 제가 무슨 맥락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과잉 생산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연설에서 신기술 도입으로 상품들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의 가치도 하락하게 돼서 이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잉여 가치의 양이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물가 연동 같은 거를 통해서 임금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증가함으로 실제 받게 되는 가치는 증가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 노동력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처음 이야기, 지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뭐 하청관계나 이를 통해가지고 중소기업의 이윤을 뺏어간다, 수탈한다. 그거 맞습니다. 그거는 뭐 늘 있는 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자꾸 중소기업 업무에 대기업이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희 체제에 있어서 크게 했던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있는 하청관계, 이거가 박정희 때부터 지금 생긴 거예요, 사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상품 가격을 굉장히 낮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납품 하락하면 결국은 이 중소기업에서 자기 노동자를 착취했는 것이 그대로 대기업한테로 옮겨가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맞고, 그런 거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이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팔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독점 가격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또 개발을 해야지 그 독점 가격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업 노동자하고 은행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금융기관 직원들은 그럼 뭐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지금 상업 자본가가 이 상품에서 이런 식으로 돈하고 그 다음에 잉여 가치하고 이렇게 될 때, 이 상품을 상업자본가가 이 산업자본가를 대신해서 팔아줌으로 해가지고 상업자본가가 엄청나게 이 산업자본가의 일을 돕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상업자본가가 자기가 자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니까, 각 공장에서
집판장을 다 설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집판장을 많이 설치해야 되고, 그게, 비생산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요. 그런데, 이 상업자본가는 큰 상점 하나 만들어 놓고, 각 공장의 상품들 전부 와가지고 같이 거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자본가라는 것이 이 판매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준다고. 그러면 산업자본가 전체로서는 판매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가니까 여기에 기계 원료 사고, 노동력 고용하고, 일로 더 들어가가지고 결국 생산 과정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상품회가 여기에 잉여 가치를 예전보다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상업자본가가 투자한 돈, 그거는 이 산업자본가가 투자한 돈,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평균 이윤율을 얻습니다. 사회적 평균 이윤율. 이 상업자본가 투자한 돈은 사회적 평균 이윤율을 얻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죠? 자기가 저거 생산한 건 아니지만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잉여 가치를 나누어 가진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금융자본이라 하는 게 있다고요. 금융자본. 금융자본도 엄청나게 이 돈을 금융자본이 대줘가지고 지금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고요. 그게 금융자본이 돈을 안 대줬으면 못하잖아. 그런 거 있고 또 두 번째가 있다고. 지금 은행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각 기업들의 금고 역할을 한다고. 각 기업들은 금고가 아니고 각 기업들을 위해서 금고 역할을 하고 수표 대신 받아주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각 은행이 전부가 큰 금고를 놔둘 필요 없이 이 은행이 전부 담당을 하고 있다고. 이름을 해가지고 또 각 그 제조업체, 공장이 말이야 금고를 만들고 이런 비생산적인 지출을 전부 또 상당히 적을 해줘요. 그래서 금융자본 자체도 사실은 이 사회적 평균 이윤율을 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봐야 된다. 그것이 기여야, 기여. 그렇기 때문에, 상업노동자 너는 말이야, 산업노동자에게 기생한다든지, 금융노동자 너는, 산업노동자에게 기생한다든지 그런 개념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야기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못하기 때문에 이 자본 규모가 너무 커버리면 그 사회의 평균 이윤율이 확 떨어져 버려요. 확 떨어져 버린다고. 그것이 이제 문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EO 임금 수준은 얼마가 될까? 그냥 지금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건희 씨가 배운 게 뭐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나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CEO고 뭐고 이런 사람들 생각할 때는, 다시. 지금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소유하고 경영이 구별되는 것이 주식회사의 형태라고. 이거는 지금 월급쟁이야. 월급쟁이 사장이 와가지고 경영하는 거고, 이 주주는 소유자야. 이게 주주는 소유주야. 그러니까 이 경영하는 사람은 이거는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임금을 받는다고 봐야 돼. 임금을. 나중에 보너스도 받고 그래야겠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임금을 받는다고 보고, 그래서 이 월급쟁이 사장의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 중에서 조금 상급이 되든지 중급이 되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거는 주주는 소유주다 이 말이야. 이거는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주식만 가지고 집에서 이래 자꾸 회라도 보내면 이 배당을 그냥 받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당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꾸.
사람이 자본주의가 역사가 지금 500년이나 된다고. 500년 되는 과정에서 자본가 계급도 이윤을 많이 봐가지고 자본 축적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일반 노동자하고도 전체적으로는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봐야 돼. 실제로. 물론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엄청나게 이제 수준이 확 떨어지지만은 이때까지 보면 그냥 올라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 이 10시간이고 여기 50원 이랬을 때 이게 30원이고 이게 20원이란 말이야. 그럴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 라면 100개를 말이야 20원에 만들어냈다 하면 이게 20원이잖아. 임금을 20원 주고 자기는 30원의 잉여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노동자들이 야 이때까지 일당 30원을 받다가 20원 준다 하면 누가 감액겠어?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운다고. 그래 버리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하니까 자본가가 좀 양보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야 그러면 뭐 25원 준다. 25원 줘요. 25원 주고 자기가 25원 먹잖아. 이러면 자본가는 옛날에는 20원 잉여 가치 얻었는데 25원 얻으니까 5원 올랐잖아. 그리고 노동자는 실제로는 20원 받아야 될 것을 25원 받았으니까 5원이 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니까 아까 30원 받을 때도 라면이 100개야. 그러면 20원 받을 때는 라면이 100개라고. 근데 지금 25원이 받았잖아. 25원 받으면 뭐야? 라면이 125개지. 그제? 오, 맞잖아. 그러니까 봐. 옛날에는 실질 소득이 라면 100개라고. 근데 지금 실질 소득은 라면이 125개야. 그러면 실질 소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야. 그지? 이런 식으로 쭉 발달해 온 거야, 실제로 이때까지. 물론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래 올라갈 때는 임금 수준이 많이 하다가 떨어지고 이러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나는 옳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 그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야. 또 뭐 있어? 네, 지금 마지막으로 아까 들어왔던 질문지 2개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희소성의 가치라는 게 이 자본론 경제학에서도 맞는 개념인가요? 맞다면 그 희소성 가치는 노동력 지출로 나오는 가치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품의 본질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2가지가 있는 것인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그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2가지 가치가 이제 모두 있는 것 같은데 본질은 교환가치 아니냐. 지금 희소성 가치라 하는 거는 이 상품이 귀하기 때문에 그 상품이 뭐 비싸게 팔린다든지 그런 거라고. 그 예컨대 이런 거란 말이야. 그 방고호가 그린 그림이 있다 이러자고. 그림이 있는데 딱 한 점뿐이라 이 말이야. 한 점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산 줄 알고 달라든다 이러면 값을 굉장히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희소성의 가치야.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는 뭐라 할까? 독점 가격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봐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예를 들면 그것도 마찬가지. 꼬냑이 있는데 꼬냑 지방에서 굉장히 그 희소한 그런 꼬냑이 생겼다. 그러면 그 값을 생산자가 어떻게 값을 매길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야 그 꼬냑 살려고 막 돈을 지불하려고 하느냐 그거 보고 올리는 거야. 그게 바로 독점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희소성 가치라 하는 거는 독점 가격이라는 그런 색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 가치 뭐 교환 가치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 책에 내가 써놨지만은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상품은 사용 가치를 가진다. 응?
상품은 사용 가치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는 상품이 남에게 유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다. 유용성이야. 유용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남에게 유용해. 이건 효용하고는 다른 이야기야. 효용. 주류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효용이라는 개념은 자꾸 그러잖아. 사용 가치는 빵은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고 말이야. 영양을 준다. 이러면 끝이야. 그런데 주류경제학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빵의 효용은 부자의 효용보다, 부자가 가진 효용보다 더 많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거잖아. 비교할 수, 크기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사용 가치에는 크기가 없어요. 그 상품의 질이 뭐고, 뭐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서로 교환이 되잖아. 교환될 때, 이봐. 지금 처음에 막스가 상품 이야기할 때, 그 교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컨대 쌀 한 대가, 보리 2대다, 되지? 2대고, 금, 1g이다. 이러면, 쌀 한 대의 교환 가치가, 쌀 한 대가 보리 2대하고도 바뀔 수 있고, 금 1g하고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쌀 한 대의 교환 가치는 보리 2대나 금 1g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지? 교환 가치라는 그 이야기 나오잖아.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왜 쌀 한 대하고 보리 2대가 말이야, 이게 가치가 같으냐? 이게 왜 이 꼴이 되느냐? 이래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다. 쌀 한 대를 만드는데 드는 노동량하고 보리 2대를 만드는 데 드는 노동량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때 노동량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쌀 만드는 노동하고 보리 만드는 노동의 질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지? 그래야지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막스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교할 수 있는 동질적인 노동, 그거를 사실은 가치라고 했어요. 그렇기에 쌀 한 대를 만드는데 드는 가치, 쌀 한 대를 만드는데 드는 동질적인 노동, 보리 2대를 만드는데 드는 이거하고 같은 동질적인 노동, 그거를 상품의 가치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 하니까 쌀 한 대의 가치하고 보리 2대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이렇다. 이래서 쌀 한 대의 가치가 이런 식의 교환 가치로 드러난다. 이런 거야. 가치. 동질적인 노동 가면 쌀 한 대를 아무리 뒤집어봐라. 그게 노동이 어디 보여? 안 보인다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교환 관계에 있으면 이 가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가치가 드러내는 모습을 교환 가치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